부산 IMC 시민중개실 황재문 실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시민중개실 전문위원이신 김남식 금융전문가를 모시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부채에 대한 부담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그 두 번째 이야기 마당으로 파산 면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의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먼저 해주시겠어요? 파산.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면 네. 파산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지급불능이라고 표현해요. 더 어렵죠, 그죠? 네. 그러니까 파산이란 말은 내가 갚아야 될 부채가 있는데 네. 갚지 못하는 상태. 갚지 못하는 상태가 그냥 네. 파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파산이라는 단어 하나만 쓰이는 게 아니고 그런가요? 같이 붙어 다니는 단어가 있죠. 네. 파산, 면책. 면책입니다. 파산 상태는 내가 네.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네. 파산을 했죠. 네. 근데 그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법의 제도를 이용해서 나머지 빚을 면책, 탕감받는 거죠. 그러니까 파산되신 분이 면책까지 이어지면 정상적으로 복권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면책을 받기 위해서 네. 파산을 진행하고 면책을 받게 되면 이제 채무조정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그럼 면책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적 금치산자의 상태가 바로 회복이 되네요. 그렇죠. 예. 어떤 파산 면책이라는 제도는 면책을 받기 위해서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뭐 좀 내용을 조금 더 찾아보면 네. 뭐 또 저희가 또 학습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산 면책에 관한 선입견이나 편견 이런 사례들이 한간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례들이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조금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네. 그 도덕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일단 파산 면책이라는 거는 우리 채권자의 부채, 상대방의 부채를 안 갚는 교육이기 때문에 뭔가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니냐. 옛날 우리 어르신들 했던 뭐 전과자가 아니냐. 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파산 면책이 범죄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청 안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으셨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 파산 면책을 신청함으로써 우리 주민등록 가족관계에서 가족들에게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또 그런 오해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파산 면책을 받게 되면 뭐 통장 거래, 뭐 통장을 만든다든지 금융 거래가 중단된다 라는 말을 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파산 면책을 받게 되면 뭐 창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그것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종합해보면 어떤 분도 이런 분도 있으세요. 내가 파산 면책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재산 내지는 전세 보증금 다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산 면책의 절차는 뭐냐면 부채를 탕감하고 다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거기 때문에 구식도 가능하고요. 또 금융거래도 되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천만 원까지 전세 보증금도 보호를 받기 때문에 갑자기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모르시고 들었기 때문에 파산 면책을 신청 안 하시고 그리고 채무조정을 못 하시고 이렇게 굉장히 계속 또 오랜 기간 동안 신용불량 상태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게 참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제로인 상태로 가는 게 파산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군요. 어떤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 하는지 그 어떤 채무가 파산 면책의 대상인지를 조금 알려주시겠습니까? 여기 파산 면책의 채무를 보면 개인회생처럼 금융부채, 비금융부채 모든 채권을 다 포함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생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회생은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죠? 그리고 그 경제활동을 가지고 소득을 가지고 이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로 부채를 상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파산 면책일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 소득이 없으신 분들, 아니면 소득이 있어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파산 면책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렇게
하는데 뭐 채무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무 금액이 뭐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근데 작을 경우에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1,000만 원이 안 되신 분들도 파산 면책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 경우도 있어요. 마음적으로는 최소한 뭐 억 단위 정도 돼야, 내지는 뭐 한 5천만 원 돼야 파산 면책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채무자의 재산, 소득 상황에 따라서 제 경험에 의하면 1,0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도 파산 면책을 받아보신 적도 있으세요. 청년들이 파산 신청을 하려면 법률가의 도움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나요? 근데 법률가의 도움을 고민하기 전에 네네.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든 네. 아니면 일반 부채로 인해서 이렇게 힘든 분이든 간에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소득이 고정적으로 발생하신 분들은 파산 면책 대상이 안 되시겠죠. 회생을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직에 계셔서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파산 면책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죠. 그 파산 면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채무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를 조금 예를 들어 주시면 저희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 부채가 발생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그죠? 네네. 근데 이 법의 과정이다 보니까 그 채무가 발생할 때 상대방에게 뭐 불법 행위라든지 아까 개인회생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렇네요. 불법 행위나 중대 과실로 인해서 어떤 손해배상의 사항이 발생되었다, 네. 그죠? 그다음에 뭐 근로자의 임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양육비 이런 거는 파산 면책에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제 세금, 네.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 내지는 또 뭐 범칙금, 과태료 이런 부분들도 면책이 안 되는, 그죠? 해당 사항이 없는 채권인데,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 중에 네. 뭐 자영업을 하시다가 그죠? 뭡니까? 부가가치세라든지 세금을 네. 못 내신 경우 있으세요, 그죠? 맞아요. 그런 분도 있고 또 건강보험료를 못 내신 분도 네네. 있으시죠, 그죠? 그런 네.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부채를 다 탕감받다 하더라도 그러면 남아 있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파산 면책 받은 이 결과를 가지고 예를 들어 세금이 미납돼 있다, 체납돼 있다 이럴 때는 지방국세청에, 그다음에 건강보험료가 미납될 경우에는 우리 건강보험공단에 결손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내가 이런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파산 면책을 받았습니다 라는 결과를 가지고 또 결손 신청을 해보면 그쪽에서도 우리 채무자의 상황을 보고 미납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탕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기 탕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파산 면책의 대상은 안 되지만 네, 조세나 벌금, 과태료,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에 네. 이 파산했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면 네, 결손 신청을 했을 때 결손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다. 있습니다. 예.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네네. 일단 해보라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 외에 조세 부분 외에 이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나 근로자의 임금이나 양육비 이런 거는 개인 회생과 파산 면책이 똑같이 뭐 동일하게. 예, 동일하게 파산 면책이 안 되는 채무로 봐야 되겠네요. 네,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채무자가 고의로나 혹은 어쨌든 실수에 의해서든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비면책 채권으로 파산 면책이 안 되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자기가 어떤 채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예. 그리고 앞서 비면책 채권이라고 처음부터 법원에서 예. 이 채권은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선이 딱 꺼진 채권이 있고요. 네. 또 그게 아니라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 채권에 대해서 파산 면책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목록에 넣었는데, 네. 그 채권의 경우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파산 면책이 안 되는 채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딱 선을 그어줬든지 경계선에 있는 채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목록에다 넣어놓고 법원에서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해가지고 이게
삭제시키는 뭐 과정이 그런 있을 수도 과정인데 있죠. 법원은 네. 어떻게 보면 채무자도 배려해야 되지만은 채권자도 배려해야 됩니다. 아, 그런 그렇죠. 입장이 네. 있군요. 이게 이제 음. 민사다 보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도 이의가 없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채권자 입장에서 분명히 채무자에게 문제가 있다. 그럼 이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채권자의 이의를 법원에서 무시하거나 못 들은 척 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 목록이 들어왔다고 채권자들에게 다 연락을 해주나 보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분명히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게 채권입니다. 그래서 파산 면책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했지만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채무자가 그죠? 그 발생한 그 채권에 대해서 갑자기 뭡니까? 그 물건을 사거나 결제되는데 우리말로 말도 안 되게 싸게 팔았다든지, 그죠? 부동산이든지 뭐 무엇이든지, 물건이겠죠, 예, 동산이겠죠. 기기든지, 예, 예. 뭐 가전제품이든 예. 가구든 그런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산 채권의 명의를 갑작스럽게 넘겼다든지. 그런 경우도 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채무자가 평상시에 보면 뭐 낭비, 네. 사치, 그죠? 뭐 카드 영수증 결제서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네. 또 해서는 안 되는 뭐 도박 이 경우에 내지는 또 우리 투자로 인해서 부채가 발생했다. 네. 주식이든 코인이든 네, 네. 그런 내용이라면 법원에서 받아들이기 곤란하겠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애시당초 이 채권을 발생할 때 거의 고의적, 그죠? 근데 법원에서는 고의란 말을 하고 악의란 말을 쓰던데 고의로 이 채권을 발생한 경우도 채권자가 증명하게 될 경우에 법원에서 이의를 받아주기 때문에 그 채권 목록에서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뭐 파산 면책을 처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또 두 번째, 세 번째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세요. 네, 저 그렇군요. 센터에 오신 분도 그러는데 그러면 파산 면책을 받고 나서 7년이 지나지 않으시면 이분은 아예 대상이 안 되세요. 네. 그러니까 개인회생으로 면책 받으신 분들은 5년이 경과하셔야 되고요. 파산 면책은 7년이 지난 분들에게 대상이 되시는 거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최근에 발생한 부채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채무자가 1년도 안 된다. 네. 뭐 카드든 네. 대출이든 네. 개인 간에 뭡니까 돈을 빌렸든 간에 1년도 그 사건이 발생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채권자 목록에 넣었을 경우에 법원에서는 이거 뭐지? 그죠?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는데 1년도 안 돼서 파산 면책한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법원에서도 최소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정도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2년 정도는 이전에 발생한 채권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제 그 채무가 형성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 채권자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덕적 해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이 얘기이신 거죠? 왜냐하면 앞서 말 그 맞은편에 채권자도 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파산 면책과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상담을 하시다 보면 네. 그런 질문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뭐 가장 많이 여쭤보는 게 이제 파산과 면책이 네. 한꺼번에 일어나는 걸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아닌가요? 다릅니다. 아, 그 네. 파산은 아까 내가 돈을 못 갚겠다라는 네. 거였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채권자들한테 이의가 있냐 없냐를 다 물어보죠, 법원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채권자들한테 이의가 있냐 없냐 물어본 것 자체가 이미 이 채무자가 부채를 갚지 못하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융회사들은 이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지만 뭐 채권자 입장에서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채무자가 이거 악의의 채무자입니다. 고의의 채무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변제 능력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파산과 면책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요. 이렇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네. 그 간격이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취약계층에 계신다는 말은 이미 어떻습니까? 정부 국가에서 네. 이분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이렇게 판명 조사가 다 끝난 분이지 않습니까? 소득 재산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회생법원에서 파산 면책을 할 때 보통 이제 파산과 면책을 한 번에 네.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 부채가
발생한 지 10년 이상 지나가지고 이미 상각되거나 그죠? 결손 다 됐기 때문에 이 부채가 채권자 입장에서는 크게 배려를 안 해도 될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이렇게 네. 동시 폐지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파산과 면책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난다. 네, 네. 두 번 재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이런 분도 있죠. 파산 면책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번 해보신 분인데, 네. 근데 내 인생이 한 번밖에 안 된다 생각하시고 계신 분도 있으세요. 이 파산 면책은 이제 7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좋아라 하진 않겠죠. 그렇죠. 예, 불가피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이제 법원에서는 좀 더 꼼꼼하게 보겠죠. 과거에 파산 면책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왜냐하면 채권자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파산 면책 재신청은 됩니다만은 네. 기간이 필요하고 대신에 법원에서는 조금 더 유심히 본다라고 판단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종 면책을 받으신 분들은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일단 파산 면책 신청 중에 채무자가 뭔가 부도덕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돈을 못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채무자가 재산을 숨겼다든지 네. 법원도 찾아내지 못하고 아주 세밀하게 그런 불법적인 이유가 있었다 이러면 채권자 입장에서 이의 신청이 또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 법원에서 판단이 좀 잘못됐다 하면 다시 그 최종 면책된 부분을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파산 면책할 때 본인의 상황을 정직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 의뢰인들 중에 좀 이런 분이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인지가 학습이 아주 빨리 하시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하시는데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채권자 목록에 정말 고의가 아니라 자기도 몰랐던 채권이 있어갖고 누락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5개의 채권을 넣었는데 한두 개가 누락된 경우가 있겠죠. 네. 그럴 때는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일단 그 목록을 준비하는 건 채무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누락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채무자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닙니다. 네.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입증하게 되면 네. 이제 포괄면책이라 가지고 또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네, 네. 그래서 소급해서 법원에 신청을 해서 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네. 신용불량이 되면 네. 은행 통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압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파산면책을 받았다.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2가지 정도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파산면책을 받으신 분들은 5년 동안 네. 신용거래가 제한됩니다. 아, 그럼. 그러니까 신용카드나 대출이 안 됩니다. 아,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은행과 B라는 은행에 부채가 있어가지고 그 은행에 돈을 안 갚았습니다. 네. 그러면 A라는 은행과 B라는 은행은 계속 그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겠네요. 근데 또 다른 C와 D은행은 거래가 없었지만은 네, 네. 5년 동안 파산면책 정보를 공유를 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은행에서도 대출이 제한됩니다. 네. 그럼 5년이 지나면 이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A, B 은행이 계속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굳이 파산면책 받으신 분들이라면 그 A, B 은행이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 신규로 계좌를 만드시고 네. 거래하시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아, 그렇군요. 이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고 네. 기존에 그 신용불량 상태 때문에 계좌가 압류가 돼 있으신 분이다. 근데 이번에 파산면책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신용이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그럴 네. 경우에는 이제 자동으로 압류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법원에 신청을 해서 압류 해지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압류 해지 신청을 예. 해야 되네요. 그래서 그것도 법원을 통해서 압류를 해지해야만 네. 그래서 서류를 받아가지고 해당 은행에 제공하면 그 은행의 압류가 풀어지는데 네. 그게 이제 번거로우신 분들은 그 계좌를 그냥 두시고 뭐 다른 은행에서 계좌를 만드시는 하나의 방법인데 나는 꼭 그 계좌를 살리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압류 해지를 한 번 더 하셔야 통장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압류된 그 통장의 잔고를 그 압류한 은행이 가져가지는 않나요? 금액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네. 통상적으로 기본적인 생활
재산을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은행에서 그 압류 재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저소득 가정이나 청년들 같은 경우 소득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를 들어 뭐 2, 3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네. 압류가 묶여버렸다. 일 경우에 또 일부분은 또 금융회사에서 가져갈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생활비 인출 소송이 돼가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압류 재산 범위 변경이라는 그런 법률적인 용어가 있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한 달에 생활비 정도 한 130에서 150 정도까지 네. 압류를 살짝 열고 돈을 꺼줄 수 있고 그것도 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도 이렇게 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파산 면책에 대한 김남식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으로서 청년사회 나침반 영상 아카데미 5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